이제 열심히 하고. 자, 출석 한 번 더 부를게요. 김도희 없죠. 김서연 없고, 레일라 없고, 박서연 없고, 변지민 네. 오늘 아방가르드 마저 합시다. 자, 아방가르드 계속할게요. 근데 한 가지 정정해야 될 게 있는데, 내가 여기 PPT 내용은 아닌데 추상미술 얘기하면서 몬드리안이 바우하우스에 참여했다는데 그거는 틀린 팩트인데 잘못 말했어요. 몬드리안과 함께 활동했던 반 데스버그가 바우하우스의 창립에 기여를 했고, 몬드리안은 직접 바우하우스에 연관된 적은 없어요. 바우하우스가 뭔지는 알죠? 디자인, 건축, 미술 이런 걸 통합적으로 가르치려는 독일에 생긴 학교예요. 근데 그 현대 미술, 디자인, 건축 이런 분야에 끼친 영향이 엄청 컸죠. 네. 몬드리안은 바우하우스에 가담한 게 아니라 반 데스버그와 같이 데스틸이라고 하는 운동에 가담했는데 그것도 성격은 약간 비슷해요. 데스틸의 활동이 바우하우스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미술만이 아니라 이제 건축 디자인을 아우르는 그런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20세기 초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러시아 아방가르드도 그런 특성을 가졌잖아요. 조금 더 좀 실생활하고 가까운 그런 영역으로 이제 미술을 확장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그 중에 한 축을 차지했죠. 근데 이제 제가 말했듯이 아방가르드라는 단어는 사실 엄밀하게 규정된 단어가 아니라서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근데 이제 가장 넓은 의미의 아방가르드는 공격적인 거, 뭔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좀 앞서간, 대중적이라기보다는 앞서간 그런 경향을 말을 하는데 실험적인 예술을 보통 다 아방가르드라고 지칭을 하는데 이론가마다 아방가르드를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론가가 있는데 그게 피터 베르거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방가르드 이론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책을 썼거든요. 요 얘기 먼저 하고 다다를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1974년, 그러니까 좀 한참 나중에 쓴 거죠. 근데 이제 피터 베르거라는 사람이 역사적 아방가르드 예술이라는 명칭을 만들었는데 그게 아까 말했듯이 크게는 20세기 초에 여러 실험 예술을 말하고 특히 다다와 초현실주의를 말해요. 그것이 18세기 19세기 초에 완성된 자율적 예술 개념을 어떻게 비판했는지를 다룬다.
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아방가르드의 가장 넓은 의미는 실험 예술이고 공격적으로 마치 군대 전위부대처럼 앞서가면서 일반 대중에게 조금 충격이라든가 놀라움을 주는 그런 예술이라고 했는데 또 여기서는 자율적 예술의 개념을 비판하는 것. 그래서 이 피터 베르거가 특히 정의한 아방가르드 개념이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삶과의 거리를 다시 좁히자라는 거였다고. 그러니까 예술이 르네상스 이후에 점점 예술가의 지위가 높아지고 예술의 지위가 높아져서 18세기 중엽에 마침내 순수한 관조, 그러니까 목적 없는 실용성 없는 순수한 관조의 영역으로서 순수 예술, 보자르, 파인 아트가 탄생했고 그리고 19세기로 넘어오면서 낭만주의와 상징주의를 거치면서 예술의 지위가 너무너무 끝까지 상승해서 거의 종교의 위치에, 절대적인 종교의 위치에 도달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예술이 점점 비주거가 보기에는 점점 협소해졌다. 사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낭만주의는 어떻게 보면 절대성을 추구한 그래도 야심 있는 마지막 운동이었다. 그러니까 낭만주의가 단순히 내가 최고다라는 완전한 개인주의를 표명한 게 아니라는 거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작가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낭만주의를 관통하는 특히 이론가로서 그러니까 사실 작가들은 본인들이 뭐 아주 디테일하게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지향한다고 쓰는 경우가 드무니까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뭘 목적으로 했는지는 작가 본인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품을 보고 해석을 하는 거죠, 해석을. 근데 이론가들, 그러니까 예나 낭만주의자다라고 불렀던 특히 프리드리히 슐레겔과 그 친구들, 그들은 명확하게 자기네들의 지향점을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그들의 지향점에 따르면은 낭만주의는 절대성을 추구했잖아요. 근데 절대성이라는 게 20세기에는 사실 사라진 그런 포부, 그러니까 사실 절대성, 무한성, 영원성 같은 거에 도달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야심찬 거잖아요. 근데 그런 야심이 20세기 예술에는 사실 사라졌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낭만주의에서는 그래서 제가 절대적 자아라는 것이 중심이 된다고 했지만 그 절대적 자아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나라고 말하는 그 반성적으로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나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절대적 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 낭만주의자들은 그 개념은 철학적인 개념도 전체성, 절대성을 표현할 수 없다고. 왜냐하면 학문은 주체와 객체로 세상을 분리해 버리니까 객체가 아닌 것이 주체고 주체가 아닌 것이 객체고 서로 대립하는 거죠. 근데 오로지 모든 영역이 다 그런데 오로지 예술에서만큼은 그 대립이 깨어진다. 그러니까 주체는 객체고 객체는 주체다. 그러니까 자연을 감상하면서 그 자연 속에 내가 무라일체가 돼서 자연을 하나의 한각 객체로 느끼지 않고 내 마음 속에 다 자연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느낀다든지. 근데 이제 이거는 느낌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개념으로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느낌이죠. 그리고 거꾸로 예술 작품을 만들어 놨을 때 사실은 그냥 한 덩어리의 돌에 불과하지만 그것은 작가의 정신, 영혼이 그 속에 들어간 단순한 돌이 아니라 주관의 표현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체와 객체가 서로 융합하고 자리바꿈하고 합쳐질 수 있는 그런 절대적 경지. 그게 사실 절대적 자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 자아는 사실 내가 일상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 세계 전체, 자연 전체를 다 포괄하는. 근데 이제 그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이라면 사실 그런 세계 전체가 나의 창조물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지만 인간은 그렇게까지 못하는 거죠. 사실 낭만주의자들이 그 꿈꿨던 최고의 경지는 주체와 객체의 자리 바꿈을
주체 자신이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가 자기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 독일 관념론의 가장 오래된 자기 기획이라는 글에 나오는 구절 기억나시죠? 이 세계 전체는 나로부터 탄생했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데, 근데 인간은 그렇게까지 모든 것이 내가 창조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지까지는 못 올라가고 신만이 그런 경지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신의 경지를 추구하는 거죠, 무한히. 그래서 왜 그것이 내가 다 나의 창조물이라고 말을 해야 그것이 절대적 자아라고 하면은, 우리는 사실 자연이 그 주체와 객체가 자리 바꾸면서 자연이나 예술 작품이 다 나의 것이다, 내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을 해도 그것을 느낌이 아니고 확실한 인식으로서 우리는 사실 알 수 없는 거죠. 그냥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 뿐이잖아요. 근데 신은 그것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절대성을 추구하다가 사실 상징주의에 오면은 어떤 면에서는 더 예술이 협소해지죠. 왜냐하면 상징주의는 더 이상 이 세계 전체를 포괄하기를 욕망하지 않아요. 그 상징주의자들도 절대성을 분명히 추구하는데, 이 절대성은 주체와 객체의 합일이라는 의미에서 절대성이 아니고 예술의 절대성이죠. 예술의 절대성. 외부 세계와 절대적으로 구별되는, 외부 세계가 아닌 예술 자체의 절대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예술이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예술이 미메시스 담론에 의해서 지배되어 왔잖아요. 예술 외적인 세상이 먼저 있고 그것을 미메시스, 모방하는 것이 예술이다라는 그런 관점이 서구를 오랫동안 지배를 했고 18세기까지도 그런 관점이 있었죠. 18세기에 이제 인간의 창조성에 대한 인식이 조금 높아져서 인벤션, 발명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크리에이션의 개념은 없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드니 디드로 같은 사람이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옛날하고 다르게 좀 하면서, 예전에 고전주의자들에게 자연은 절대적인 법칙, 보편적 법칙의 이름이었다면, 디드로 같은 사람에게는 자연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날것의 세계, 그 세계고 또 인간의 자연적 본성. 디드로는 계몽주의자이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18세기 계몽주의자들에게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보편적 원리가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설사 겉보기에는 추하더라도 그 가오리 그림 생각나시죠? 그 샤르댕이 그린 가오리, 나는 되게 하잘것없는 그런 별로 아름답지 않은 그런 일상의 사물들도 디드로는 굉장히 자연을 그린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의미가 달라진 거고, 그리고 또 인간의 자연적 본성. 근데 계몽주의자들에게 인간의 자연적 본성은 좋은 걸로, 이성적인 걸로, 그 자연의 법칙을, 자연을 모두 이해할 수 있고 그 자연을 재현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인간 본성, 그리고 스스로의 능동적인 힘으로 이 세계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힘으로 자연이 이해됐죠. 근데 그랬지만 나중에 이제 상징주의자들에게는 그런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낭만주의에서부터 벌써 미메시스는 힘을 잃었고, 근데 여전히 그 낭만주의자들도 가끔 모방이라는 표현을 쓰긴 써요. 쓰는데 이미 그 방향은 기울었죠. 이제 예술은 더 이상 미메시스가 아니고 창조고, 그래서 19세기에 드디어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표현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크리에이션은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고 이미 전제된 모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예술의 절대성이죠. 그것이 그에 달한 것이 상징주의인 거죠. 상징주의는 더 이상 외부의 세계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냥 예술 그 자체면 온전하고, 외부의 세계는 예술을 창조하기 위한 하나의 재료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그 랭보나 말라름의 시를 보면 어떤 세계가 묘사되어 있는데 마치 자기가 직접 그 세계를 본 것처럼 하나의 풍경이 묘사되어 있는데, 사실 그 풍경은 전혀 우리의 일상의 풍경이 아니고
수수께끼와 같은 언어들이잖아요. 그래서 보들레르가 말한 것처럼 상징주의자들은 일상에 숨은 아모르, 사물들이 모든 사물들은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무엇의 상징으로, 그러니까 상징이라는 개념이 중세에도 사용이 됐지만 중세의 상징은 여기 보편적인 것이고 모두에게 알려져 있는 것이고 특히 종교적 의미를 띄었다면 상징주의자들의 상징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의 상징인지 알려져 있지 않은 항상 알 수 없는 X를 포함하는 거라겠죠. 어쨌든 이 세계의 모든 사물들은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고 그래서 그 외부의 사물을 그대로 미메시스하는 것은 예술의 과제가 아니고 그 세계라는 것을 하나의 재료를 이용해서 예술의 절대적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 예술의 과제였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여기는 그런 의미에서 축소가 일어난 거고 세계를 버리고 예술만 선택했다는 점에서 예술을 위한 예술, 그러니까 예술을 위한 예술과 상징주의는 동일어는 아니지만 같은 맥락을 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이제 나아가서 예술의 형식이 예술의 내용이 되는 수준에 이르는 거죠. 말라르메가 쓴 시 중에서 마치 조형 그림처럼 글자가 그림같이 그려져 있는 그런 시도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사실 랭보도 거의 그쪽 끝까지 갔죠. 자기가 묘사하고 있는 세계에 대해 사실 랭보는 관심이 없고 그 언어 자체의 힘, 언어가 어떻게 전적으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가라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전혀 재현적으로 보이지만 재현적이지 않은 그런 시를 만들어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축소가 일어난 거고 또 하나의 축소는 사실 낭만주의자들에게는 절대적 자아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 자아가 비록 우리의 현실 세계의 자아가 아니라도 그거보다 더 큰, 더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그 자아를 상정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아직까지는 예술가가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술가가 세계를 창조하는 거죠. 근데 상징주의에 가면 거기서도 예술가가 세계를 창조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어떤 의미에서 낭만주의자들보다 더 창조의 의미가 강해지는데도 상징주의자들에게 묘하게 예술가가 절대적인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 자아의식 같은 게 오히려 해체되는 경향을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랭보가 베를랜드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기는 와양이 되겠다, 견자가 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랭보가 말하는 바양은 낭만주의자들 말하는 절대적 자아와 달라요. 그러니까 와양은 그냥 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랭보가 본 것은 자기가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술 외부의 세계는 없다는 건데 자기가 창조한 건데 그거를 자기가 창조했다고 말하지 않는 거죠. 마치 진짜로 어떤 장면을 본 것처럼 내가 그것을 보겠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사실 예술을 창조하는 창조자로서의 예술가의 지위가 극에 달하면 오히려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술가, 주체로서의 예술가는 사실 해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단일한 주체, 의지와 생각과 감정의 주체로서의 화자, 그 예술가 자체는 모습을 감추기 시작을 해요. 사라져요. 그래서 주체 해체가 일어나죠. 그래서 랭보와 같은 시인을 20세기 시에 선구자라고 얘기하는 게 20세기에서 이제 주체 해체라고 하는 마치 사물들이 스스로 말을 하는 것 같은 주체는 숨어버리죠. 사라지죠.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축소가 일어난 거죠. 뭐 축소라니까 좀 표현이 이상한데 아무튼 그 낭만주의의 거대한 포부는 더 이상 없어요. 어떻게 보면 상징주의도 되게 큰 포부를 갖고 있으나 그 포부는 조금 다른 거죠. 그런 세계 전체를 아우르려고 하는 그런 야심이 아니라 그냥 예술이라고 하는 절대적 세계 자체를 창조하려는 그러한 의미의 포부인 거죠. 근데 이제 그 랭보의 세계에 대한 얘기 제가 잠깐 했잖아요. 근데 랭보는 이제 그 지옥에서의 한철이라고 하는 그 시집을 딱 쓰고 나서 이런 게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어요.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그렇게 추구해왔던 가치, 감각의 창란을 통해서 과양이 되겠다. 그리고 사실은 그뿐만이 아니죠. 그 시를 창조하겠다 뿐만이 아니고 그러한 시를 창조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랭보의 그 열정이 갑자기 그 시 한 권 쓰고 그리고 막 베를린하고 지지고 볶고 하다가 결국 그렇게 헤어지게 되고 나서 갑자기 환멸을 느껴서 이 모든 세계에 그래서 이제 시와 예술과 작별을 했죠 영원히.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랭보의 그런 자기 파괴적인 그런 인생과 그런 자기 파괴적인 그 예술 작품. 그러니까 랭보가 베를린과 헤어지고 나서 쓴 시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읽었던 시는 사실 베를린하고 헤어지고 나서의 시거든요. 일루미나시옹이라고 하는 두 번째 시집, 랭보가 스스로 출판하지 못했던 시집인데 거기에 벌써 방금 아까 얘기한 주체 해체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누가 말하는지 전혀 주어를 찾을 수 없는 주체 해체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시 속에서 랭보가 보여준 주체 해체와 랭보가 생애를 통해서 보여준 자기 부정은 통하는 데가 있죠. 그리고 그러한 자기 파괴, 자기 부정의 경향이 20세기 예술을 아방가르드를 상당히 규정짓고 있는데 그것의 극단이 다다인 거죠. 근데 피터 베르거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술과 삶의 거리를 다시 좁히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자기 파괴의 경향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틀린 말도 아닌 게 랭보도 시를 그만두고 나서 그냥 평범한 생활인으로서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지금의 에티오피아죠. 에티오피아에 가서 장사를 하잖아요. 그야말로 평범한 장사꾼을 하고 거기서 예술의 예자도 하지 않고 살았거든요. 근데 랭보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더라도 결국은 그 예술의 절대화가 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단이 그 바닥을 치고 아니 천장을 치고 다시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 20세기의 그 극단이 다다였고 그리고 그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경우는 또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공산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이념이기 때문에 단순한 자기 파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결국은 러시아 아방가르드가 추구한 것도 예술과 삶의 재결합이거든요. 기존의 서구의 그런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러시아도 그런 서유럽의 그런 여러 가지 실험을 받아들이기 전에 본인들의 그 전통이 있었단 말이죠. 그 예술 전통이 있었는데 그런 예술 전통은 굉장히 리얼리즘적이었고 러시아 아방가르드 작가들이 보기엔 너무 고리타분한 미메시스에 근거한 그러한 예술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 플러스 실험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합쳐서 러시아 아방가르드 예술이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그 아방가르드 예술이 지향한 것은 그런 과거의 부르주아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는 서구처럼 그렇게 부르주아 사회가 탄탄하게 성립되지도 않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앙샹 레짐인 거죠. 구체제 그런 짜르 체제의 그런 귀족들의 그 예술을 비판하고 어떻게 보면은 삶과 예술을 더 합치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던 것은 맞아요. 근데 다만 거기에 역설이 있죠. 진짜로 그들의 실험이 그러니까 지가 베르토프라든지 블라디미르 타틀린이라든지 구스타프 클루치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런 실험 그리고 그들이 예술 순수 예술만이 아니라 건축, 무대 예술, 디자인, 의상 이런 거에도 진출했던 그런 실험이 실제로 일반인들의 그런 민중들의 호응을 얻었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서 아이러니죠 사실은. 근데 다다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다도 뭐 일반인들의 호응을 얻었나요?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일반인들은 특히 뭐 농민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뭐 예외는 있지만 오히려 러시아 아방가르드들이 비판했던 과거의 미메시스적인 작업을 더 좋아했죠. 그래서 결국 스탈린이 나중에 아방가르드를 다
금지하고 다시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방가르드 작가들이 볼 때는 퇴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돌아가 버렸죠. 그래서 이 역학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피터 베르거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아방가르드는 시민사회의 예술 제도에 대한 전면적 거부로 특징이었습니다. 피터 베르거의 이론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술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방가르드는 개별적인 예술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예술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이었다는 거예요. 삶과 예술을 새로운 차원에서 재통합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했으며 그 의도의 실현이 좌절된 이후 역사적 사건으로 화했다. 그러니까 실패했다. 아방가르드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실패했냐면 문화산업 등으로 삶과 예술의 분리가 잘못 지향됐다. 그러니까 그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다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삶과 예술은 통합될 수가 없고 일반인들이 그런 작품 좋아하지도 않고 하니까 결국 조금 있다가 사라졌고 오히려 이제 삶과 예술이 통합이 되긴 됐는데 엉뚱하게 통합. 그러니까 고급 예술의 전당에서 예술이 내려와서 일반인 틈에 들어가긴 했는데 문화산업,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자본주의의 뭐 각종 대중문화들이죠. 그런 걸로 잘못 지향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역사적 차이가 있죠. 감각의 차이가. 오늘날 우리는 고급 예술과 대중 예술의 차이를 그렇게까지 이 당시 사람들처럼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다르다고 느끼지 않고 오히려 대중 예술에도 뛰어난 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대중 예술과 대중문화와 고급 예술의 경계선이 그렇게 뚜렷하지 또 않다고 이제 느끼긴 하는데 지금 20세기 초는 그렇지 않았죠. 20세기 초 중반까지만 해도 대중문화와 고급 예술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고 대중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근데 지금도 사실 대중문화 안에 여러 레벨이 있어서 되게 상투적인 대중문화는 상투적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이제 아방가르드 작가들이 이제 가장 공격하는 대상이 예를 들어서 멜로드라마, 굉장히 상투적인 어떤 가부장제를 지지하는 그런 신데렐라 여자가 무슨 돈 많은 남자하고 만나가지고 뭐 잘 먹고 잘 산다는 이런 스토리라든지 아니면 헐리우드 영화 중에서 무슨 옛날에 나왔던 람보 이런 영화 있죠. 그런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실베스터 스텔론이라고 아시죠? 지금 할아버지인데 그분이 월남전에 투입된 특수 군인이라 가지고 적을 다 싹 쓸어버린다든지 그런 미국이 좋아하는 전형적인 영웅의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영웅의 이야기라도 옛날보다 복잡하게 만들죠. 그렇게 뻔하게 클리셰로 만들어가지고는 장사가 안 되니까 좀 복잡하게 하는데 옛날 영화들은 그야말로 단순무시. 거의 국가주의와 가부장적 그 질서의 옹호자 그리고 마초이즘 이런 걸로 이제 다 도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중문화 굉장히 비판을 하는 거죠. 아방가르드 작가들이. 그래서 어쨌든 역사적 아방가르드는 실패했다. 근데 역사적 아방가르드는 19세기 말 유미주의의 비판적 지향이다. 아까 말했듯이 천장을 치고 다시 팍 하락하는 거죠.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도 버리고 도덕도 버리고 인간관계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술만이 절대적이라고 하니 이거는 갈 때까지 다 간 거죠. 그러니까 예술의 유미주의에 와서 실생활과의 유리라는 예술의 사회적 상태 그 자체가 예술의 내용이 되었다. 그래서 예술만이 우리에게 어떤 위대한 경험을 줄 수 있고 일상의 모든 것은 이제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극단적 대립, 일상과 예술 사이에 극단적 대립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미적 경험이라고 하는 특수한 경험의 절대화가 생겨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상징주의 미술을 많이 안 보여드렸는데 상징주의 미술가들 중에 예를 들어서 아놀드 데클린이라고 하는 스위스의 작가가 있는데 이 되게 유명한 이제 죽음의 섬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전에 멜론에서 음악을 잠깐 그 라흐마니노프가 작곡한 죽음의 섬이라는 그 음악을 들려드리긴 했는데 이 바로 베클린의 작품을 배경으로 한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런 사람도 이제 상징주의의 대표적인 작가인데, 그러니까 이 작품을 하나만 그린 게 아니라 연작으로 여러 개를 그리게 되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그 상징주의 화가들은 또 상징주의 시인들하고 약간 다르게 그 르동이나 모로를 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신화적인 세계를 많이 그려요. 근데 베클린도 그 죽음의 섬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일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하나의 신화적인 세계고 그 내용도 굉장히 우울하죠. 여기에 뭐 절대적인 것을 추구하겠다든 그런 세계의 주체와 객체의 통합을 추구하겠다는 그런 낭만주의 포부 같은 거 없고 그냥 우울한. 근데 이걸 클릭을 하니까 또 뜨질 않아요. 그냥 암울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세계. 그런데 일상하고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그런 환상적인 세계. 이런 거를 그리고 있죠. 그리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자화상인데요. 자화상인데 여기 해골바가지 같은 이상한 놈이 여기 귀에 딱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색채가 이제 굉장히 암울한 거죠. 뭐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세기말의 작가들한테 그 스스로를 그 데카당스라고 부르는 작가들이 이제 우리 보통 데카당 하면 되게 퇴폐적이고 뭐 허무주의적인 그런 풍조가 이제 세기말의 작가들을 휩쓸면서 그 쇼펜하우어, 지난번에 쇼펜하우어는 연대적으로는 세기말의 작가가 아니거든요. 19세기 초의 사람인데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굉장히 염세주의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인생은 고통이다, 뭐 기억나시죠? 충동, 인간은 의지라고 불리우는 맹목적 충동이 시달리고 있는데 그것을 정지시키는, 그것도 영원히 정지시키는 것도 아니고 일시 정지시키는 방법 중 하나가 예술이다. 뭐 그러나 예술이 그렇게 궁극적으로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잠시나마 정지시킨다. 이런 식의 이제 허무주의적인 그런 경향들. 네, 그리고 뭐 이런 뭐 패스트 이렇게 뭐 질병으로 역시 괴물이 등장하고 사람이 다 죽어나가는 뭐 이런 그림이라든지. 네, 이것도 신화에서 나온 오디세우스와 칼립소 뭐 이런 장면이라든지 다 좀 암울하잖아요. 낭만주의적인 폐허의 풍경하고는 또 다른. 근데 물론 뭐 낭만주의적인 것하고 상징주의적인 것을 그렇게 칼같이 뭐 구별할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경향을 보면은 상징주의는 외부 세계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술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것,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신화라든지 그런 초현실적인 그런 것들을 동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상징주의 뿐만이 아니고 전혀 형태는 달라 보이지만 말레비치 같은 사람의 순수 추상회화도 결국은 그 천장을 친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예술의 절대성을 다른 방식으로, 이 사람은 상징주의라고 불리지는 않아요. 상징은 아니죠. 이 하나하나의 이런 네모난 것이 뭐 다른 무엇의 상징이라든지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애초에 알아볼 수가 없는, 상징주의는 최소한의 알아볼 수 있는 형체가 나와요. 그러니까 걔가 다른 무엇의 상징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거는 아예 아무런 형체가 알아볼 수 없는 순수, 그러니까 의미를 유추할 수 없고 거기에 어떤 연상이 불가능한 어떤 사각형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도 상징주의와 의미는 다르지만 결국 천장을 친 거죠.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예술의, 미술의 언어, 회화의 언어가 아까 예술의 형식이 예술의 내용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시에서, 말라름의 시에서는 그런 언어 자체의 순수한 표현력을 탐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런 말레비치의 경우는 그 색채와 형태,
라고 하는 미술의 언어. 미술의 언어는 사실 색채와 형태잖아요. 근데 과거에 이제 미메시스적 예술에는 그런 색채와 형태가 그 자체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재현적인 표현을 위해서 스며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색채다 형태다 이거 자체를 분석하지 않으면 사실은 인식할 수 없고 그냥 첫 번째 딱 봤을 때 뭐 메두사의 뗏목이다, 뭐 나폴레옹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19세기 중엽 이후부터 점점 상징주의, 낭만주의하고 또 다른 계보에서 이렇게 미술의 언어는 뭘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경향이 이제 생겨나는데 이거를 또 다른 이제 그 용어로는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모더니즘 예술, 모더니즘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미술이 자기 스스로의 언어를 반성적으로 돌아보는 그런 자기 지시적인 거죠. 외부 세계를 재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형식, 이 재료, 이 구도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술의, 미술의 회화의, 더 구체적으로는 회화의 언어인 색채와 형태 그 자체의 표현력을 그려보자. 이게 순수 추상 미술인 거죠. 그래서 칸딘스키, 몬들리안, 말레비치 다 시작점은 다르고 동기는 다르지만 결국은 회화 자신의 언어를 내용으로 삼는다는 점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천장을 친 거죠.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죠. 어떻게 보면 아까 상징주의 회화보다 더 갈 때까지 간 거죠. 근데 이제 이 작품만으로는 아까 피터브루거가 말한 예술을 삶과 다시 결합시킨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만 말레비치를 제외한 아까 타틀린이라든지 클루치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실제 세계에 들어가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 했다 그랬고 그리고 말레비치도 사실 거기에 자기의 주력은 아니었지만 가담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피터 비루거로 돌아가면 그래서 비루거는 아방가르드는 예술과 삶의 새로운 통합을 추구하는 시도였다. 그러나 실패한 시도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9세기 말 유미주의의 비판적 지향이다. 유미주의는 이제 오로지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거죠. 예술을 위한 예술하고 비슷한 이야기죠. 네, 실생활과 유리한 예술의 사회적 상태 그 자체가 예술의 내용이에요. 네. 근데 예술이 단지 예술일 뿐이고자 하는 순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예술이라는 부분체계의 자기 비판이 가능하게 된다. 그렇죠? 천장을 쳐야지 이제 그것의 비판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술이 2단계에 도달한 것은 19세기 말 유미주의에서이다. 여기서 유미주의랑은 특정한 양식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아까 말했던 뭐 상징주의부터 그런 그 추상으로 향해 가는 어떤 경향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합쳐서 예술 제도는 시민사회에서 실생활과 대립되는 것으로만 규정될 수 있다. 예술 제도는 개별 작품의 기능과 사회 사이를 매개한다. 역사적 아방가르드를 통해 예술 수단 전체가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든지 다 예술 작품을 위해서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술이 낭만주의서부터 사회에서 이제 이탈하기 시작해서 이제 19세기 말 유미주의에 이르면은 거의 예술의 내용이 없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예술이다라고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르네상스 양식은 이런 거다, 바로크 양식은 이런 거다라는 그런 양식적 규정이 이제는 사라진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양식적 규정이 사라진 것은 낭만주의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낭만주의는 특정한 양식이 아니고 하나의 정신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모든 양식도 어떤 의미에서 정신 상태지만 그래도 르네상스, 바로크는 이제 설명할 수 있는 통일된 양식이 있단 말이죠. 근데 낭만주의는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려요. 그런데 이게 19세기 말에 딱 오면은 더 극단화돼서 예술은 뭐다라는 내용이 없어지는 거죠. 그냥 실생활과 다르다. 그 차이에 의해서만 규정이 되니까 어떠한 수단도 이제 다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도와 내용의 일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그려야 되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예술이라고 하는 하나의 틀,
텅 빈 틀만 나와 있고 그 텅 빈 틀도 내용에 의한 규정이 아니라 실생활과 다르다. 실생활과의 유리라고 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만 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무기능하죠. 그리고 예술가들이 이제 무기능한 거를 자랑해요. 이게 사회적으로 기능이 없을수록 예술적으로 우수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예술의 본질을 드러나게 되고 그에 따라 예술의 자기 비판이 유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천장을 치니까 이제는 다시 비판이 유발되기 이릅니다. 이러한 자기 비판을 실천적으로 수행한 것이 역사적 아방가르 운동들의 공조이다. 예술을 삶으로 되돌려보내려는 아방가르드 시도는 그 자체가 상당히 모순적이다. 처음부터 사실 실패가 예정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생활에 맞서 예술이 누리는 자유는 동시에 비판적 현실 인식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술이 왜 가치가 있나 하면 사실은 실생활하고 다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죠. 그 낭만주의자들이 이것을 이미 보여줬죠. 그러니까 부르주아 사회의 그런 기계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니고 더 통합된, 더 신비적인, 더 절대성을 추구하는 그런 새로운 삶이 예술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예술이 삶에서 이탈할수록 예술이 사회와 결별하는 그 순간부터 예술의 가치는 실제 삶이 보여주지 못하는 것을 예술이 담고 있어야만 그 예술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어떤 작품을 보고 우리가 되게 뛰어나다, 좋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우리가 현실에서 갖지 못한 것을 보여줄 때, 현실에서 망각하고 현실에서 잊어버리고 현실이 도달하지 못하는 어떤 자유를 그 예술 작품이 보여줄 때 우리 그 예술 작품을 뛰어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술의 자유는 그 예술이 좋은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술의 자유는 실생활과의 유리 돼야지만 자유가 생기는 거니까 사실 예술과 삶이 완전히 하나로 합쳐질 수 없는 거죠. 예술은 삶과의 거리를 통해서만 우리가 아무리 현대 예술이 삶 속으로 들어가서 삶의 일체가 돼서 뭔가를 한다라고 해도 스스로를 예술이라고 명명하는 한에서 그 작업은 실생활하고 차이를 통해서밖에 규정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방가르드의 실패는 예정되어 있어요. 근데 다만 피터 베르거가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극단적으로 정의 내리는 게 다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술과 삶을 다시 합치려고 한다라고 지금 아방가르드가 그렇게 지금 피터 베르거가 주장을 하는데 사실 모든 아방가르드가 다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아방가르드를 가장 넓게 봤을 때.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이 아방가르드를 규정하는 다다조차도 목적이 예술과 삶을 다시 합치는 거였는지 사실 의문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피터 베르거는 아방가르드를 예술과 삶을 다시 합치려는 시도로 정의 내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다를 좀 볼게요. 그래서 근데 피터 베르거가 얘기했던 그 아방가르드의 전형이 다다와 초기 초현실주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다다는 처음에 좀 얘기했었죠. 그 1915년에 근데 이게 동질적인 집단이 꾸준히 이것을 계속한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도시에서 말하자면 산발적으로 그냥 유행처럼 번져서 여기서 이 사람이 하고 저기서 저 사람이 저기서 저 사람이 이러면서 유럽 심지어 미국까지 포함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또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이렇게 벌어진 그런 운동이에요. 그래서 다다의 디테일한 역사는 굉장히 복잡해요. 어쨌든 시작은 그 후고 발과 에이미 헤닝스가 만든 이 기억나시죠? 막 소음시, 동시시 그리고 인간이 아니라 로봇같이 막 만들어가지고 무슨 춤추기도 하고 이런 약간 소피 토이버 아르프의 그런 안무 그런 무대 의상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런 우연에 의해서 그냥 종이 잘라가지고 떨어진 대로 붙인다든지 이런 거.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다다가 여러 지역에서 막 생기는데 이거를 디테일하게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를린 다다, 쾰른 다다, 하노버 다다, 뉴욕 다다, 파리 다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약간 같은 인물들이 막 여러 번 등장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쾰른 다다가 한스 아르프, 아까 장 아르프, 한스 아르프 그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다시 등장하고 뉴욕 다다도 후고발 그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 마르셀 듀샹하고 만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쟁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미국에 막 가서 망명을 하고 미국에 그걸 전파를 한 거죠. 그리고 트리스탄 짜라도 원래 나오던 사람이잖아요. 시인. 그 사람이 또 파리로 가서 앙드레 브루총, 루이 아라공 등과 참여해서 뭘 만듭니다. 그래서 1924년에 이제 초현실주의가 결성되면서 다다가 해체가 돼요. 그리고 베를린 다다는 반전운동과 공산주의를 결합한 것으로 유명하고 한나 회우, 라울 하우스만 등이 뭐 등등등. 그리고 쾰른 다다의 이제 막스 에른스트. 그 에른스트는 초현실주의 화가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초기에는 이렇게 다다에 가담을 했고 하노버 다다는 크루트 슈비터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뭐 등등. 그래서 한나 회의 아까 베를린 다다를 봅시다. 근데 1919년에서 20년인데 이건 포토 몽타주잖아요. 근데 포토 몽타주라는 방법이 여러 작가한테서 약간씩 시도됐는데 그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구스타프 클루치스도 포토 몽타주로 포스터 같은 거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국가의 공식 선전 포스터였는데 지금 이제 한나 회부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선전 포스터 이런 거 아니고 순수한 그냥 예술 작품으로서 이걸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작품이 비르거가 보기에 자기 파괴, 자기 비판, 예술의 자기 비판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19세기의 상징주의나 그런 사람들하고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그 예술의 절대성이라든가 뭐 이런 건 더 이상 믿지 않고 오히려 기존의 예술을 조롱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잡지 역시 그 기존의 예술을 조롱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원래 19세기 말에 극에 달했던 크리에이션, 예술가는 천재 뭐 특이한 창조자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자다라고 하는 그런 예술의 그 말하자면 전통적인 예술의 그 전제들. 사실 그 전통적인 예술의 전제들도 생겨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18세기 말 정도에서부터 생겨나서 이제 한 세기 반 정도가 지나고 그 다음에 수명이 다한 거죠. 수명이 다했다기보다는 다다에게서 공격을 받았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손으로 신비하게 예술을 창조한다고 하는 그런 창조성의 신화를 해체하기 위해서 다다이스트들은 이렇게 자기가 창조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기존의 그 잡지 같은데 더군다나 이제 순수예술가들이 싫어하는 그런 대중 잡지 같은 데서 이렇게 오려가지고 이렇게 아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지금 여기는 이 잡다하게 붙여놓은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근데 사실 클루치스는 공산주의 치하에서 만든 사람이니까 최소한의 의미는 있죠. 포스터 뭐 무슨 정부 선전 포스터인데 이거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서구 문명을 조롱하는 것밖에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다다라고 하는 그 다다라는 이름 자체도 아무 의미가 없는 이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다다 이렇게 해가지고 잡지에서 오려서 이렇게 붙이고 이런저런 지금 봐서 우리는 사실 이들이 누군지 잘 몰라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웃기는지 안 웃기는지 파악을 못하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아마 이거를 누군지 알아볼 수 있으니까 좀 웃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알아볼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조그맣게 지금 마르크스와 레닌이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도 약간 사상 성향적으로 공산주의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랑도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크루트 슈비터스 아까 하노버 다다에 이 사람은 이제 메르츠 빌드라는 작업으로 유명한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의미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메르츠 바우라고 해서 이 사람이 집에서 무슨 쓰레기 같은 걸로 그런 조각적 구조물을 만드는데 그 구조물을 점점 더 많이 쌓아가지고 나중엔 집이 꽉 찰 정도로 쌓고 지금 이런 평면 작업도 보면은 일상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쓰레기 같은 거를 다 붙여놨어요. 근데 이런 것도 다 창조자로서의 예술가 그리고 굉장히 고급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과는 구별되는 그런 저열한 삶과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예술의 절대성이라고 하는 그런 19세기 말에 그런 생각을 다 파괴하는 거죠. 그냥 예술이 별거 아니야. 뭐 예술을 이렇게 잘났어? 그 자조죠.
자기 파괴와 자조죠. 그래서 역시나 이렇게 기존의 신문 같은 데서 오린 그런 걸 붙이고 여기 뭐 철망이나 무슨 노끈, 막대기, 병뚜껑 이런 거를 막 붙여요. 그래서 창조자로서의 예술가란 관념을 조롱하고 그리고 잘 짜여진 조형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런 창조의 원칙을 조롱하고 그런데 비루거는 이런 작업이 삶과 예술의 거리를 좁히려고 하는 노력이다 이렇게 본 거죠.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런 물건들을 갖다 붙이고 그런 예술만의 독자적인 원칙이나 그런 가치를 주장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까 잡지나 이런 데서 오려 붙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유명한 이제 마르셀 듀샹이 나오는데요. 듀샹은 원래 프랑스인인데 미국에 건너가서 살았죠. 유명한 셈인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남자 소변기를 그냥 공장에서 생산된 거를 파는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아무런 조작을 가하지 않고 단지 R 뮤트라는 서명만 한 채로 사용되는 거 거꾸로 180도 돌려서 그냥 전시회에 출품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미국에서 열린 이제 전시에 출품이 됐는데 거부를 당했어요. 이게 무슨 작품이냐. 그래서 거부를 당하니까 듀샹이 썼어요. 반박문을 썼어요. 왜 이게 작품인가에 대해서 반박문을 썼는데 그런 모든 제스처 자체가 사실은 계획된 거죠. 일종의 그런 예술에 대한 질문. 당신들 예술이 뭐라고 생각해? 약간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방가르드의 그 공격적인 충격을 주고 공격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을 굉장히 잘 드러낸 작품이죠. 당신들이 예술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해? 내가 이거를 똑같은 소변기를 공장에서 생산되고 가게에서 파는 거가 아니라 그럼 이런 거를 미술관에 갖다 놓고 내가 작품이라고 선언하면 이거는 당신들이 이거를 예술이라고 봐줄 수 있어? 아니면 못 봐줘?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20세기의 많은 예술이 답이 아니고 질문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예술이야? 당신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야? 그래서 관객들한테 하나의 수수께끼,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게 예술의 역할이 되었죠. 지금도 그런 예술이 많죠. 그래서 이것도 근데 똑같죠. 지금 이제 그 아까 포토몽타주 잡지에서 오려붙인 거나 일상의 쓰레기 같은 거 주워가지고 만든 거랑 똑같이 지금 이 작품도 예술가의 창조성이라는 것을 조롱하고 부정하고 있어요. 작가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정말 아까보다 더 하죠. 아까는 뭐 최소한 붙이기라도 하고 그런 노동이라도 했지. 원래 이제 창조자로서의 예술가는 모든 것을 자기 손에서 만들어내는 사람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러한 예술가의 테크닉에 대한 찬사, 예술가의 창조력에 대한 찬사가 이제 19세기 말에 그게 달했는데 그 모든 것을 이제 조롱하고 있죠. 전혀 자기가 만들지 않고 뭐 붙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서 그냥 여기다가 180도 돌려서 서명해서 갖다 놓기만 한 거고 또 하나는 이것이 그 유명한 레디메이드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레디메이드는. 그러니까 공장에서 생산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량 생산. 그 고상한 예술가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자본주의 대량 생산. 그러니까 19세기 말의 예술가들이 당연히 성향적으로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자본주의를 싫어했죠. 제국주의, 자본주의 이런 거는 예술가의 적이고 그런 인간을 말하자면 기계 부품처럼 만들어서 그리고 아주 독특한 천재적인 산물인 예술 작품과 똑같이 찍어내는 아무 영혼 없는 그런 공장의 대량 생산품은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듀샹은 그런 아무 영혼 없는 공장에서 기계적으로 생산된 저런 변기를 예술이라고 전시에 딱 걸었으니 이제 사람들이 다 황당해한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듀샹의 저런 작품들이 예술로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도 전 세계 어디 듀샹 전시 가보면 그리고 한국에도 왔었어요. 듀샹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 크게 한 번 했었죠. 근데 물론 저것도 왔는데 물론 저거는 그 당시에 1910 몇 년 1917년도에 쓴 거 아니고 그때 거는 벌써 분실됐고 그냥 나중에 새로 구입한 거죠. 근데 거기서도 이제 사실 논란이죠. 그러면 1917년에 만든 작품 그 변기 아니고 나중에 만든 변기는 그러면 듀샹 작품이 아닌가? 근데 듀샹이 어차피 작품의 개념을 조롱하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 자체가 예술인 거지. 이 물질적으로 변기의 뭐 물질적 성분이라든지 그런 모양이라든지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게 개념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예술의 고상한 영역하고 극단적으로 대비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대량 생산, 레디메이드를 예술의 그 오브제로 사용을 함으로써 그 예술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새롭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짐짓 예술가가 자기의 작품을 최대한 예술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새로운 경향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도 이런 경향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최대한 작가가 만든 게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뭐 해석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술이라는 게 별다른가? 예술이 되게 정말 자본주의 대량 생산의 논리하고 완전 대척적으로 그러한 그 굴레 사슬에서 진짜 벗어나서 자유롭다고 생각해? 그럴 리가 없어. 어차피 예술도 예술가도 이 자본주의 대량 생산 사회의 일부야. 그러니까 위선 떨지 마. 이런 식의 이제 조롱인 거죠. 그 이것도 다 조롱이죠. 그러니까 이 모나리자 엽서 사가지고 그 꽃수염 이렇게 딱 그려가지고 밑에다가 LHOO인데 이것이 불어로 읽으면은 엘라오기라고 해서 그녀는 뜨거운 엉덩이를 가졌다 이런 뜻으로 발음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듀샹의 작품에 이렇게 약간 성정체성이 모호한 남성과 여성을 혼합시킨 그런 그리고 자기가 약간 여장을 해가지고 여자같이 분장한 작업도 하고 그래서 듀샹의 작품 중에 이렇게 뭔가 성적 정체성이나 그런 에로틱함을 뒤집는 또 그런 작업들도 많이 했고 또 오른쪽이 뒤에 서 있는 게 듀샹이고 지금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는 것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눈을 정신없게 만드는 이렇게 빙빙빙 돌아가는 이런 작업들도 많이 했고 그리고 듀샹이 개수로 많지 않지만 약간 영화도 만들었어요. 근데 영화도 이런 영화예요. 이렇게 뭐가 빙빙빙빙 돌아가는 정신없는 그런 영화입니다. 다 무의미한 거죠. 무의미. 그러니까 기존 예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 그리고 가치 그런 창조성 이런 거 다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1920년 베를린에서 이제 첫 번째 다다 전시가 이제 다다 페어라고도 있네요. 이렇게 열리는데 뭐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포스터 붙어 있고 작품 붙어 있고 뭐 이런 전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푸토몬타주 같은 작업이 보이죠. 그 무슨 조각 작품도 보이고. 네, 이거는 근데 무슨 장면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게 뭔지 인형인가? 어쨌든 여기 작가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네. 전시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베르거가 듀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듀샹이 1913년 시리즈 작품들, 그러니까 소변기, 또 이거 13년이라고 그러지? 잘 모르겠어요. 병건조대에 서명을 하고 그것들을 미술 전시에 보냈을 때 이로써 개인적 생산이라는 카테고리는 부정된 셈이 되었다. 서명된 작품의 질보다 서명 자체가 더 중시되는 예술품 시장만이 듀샹의 도발을 통해 의심스러운 제도로 폭로되는 것이 아니라 그쵸? 아까 말했듯이 예술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예외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 그리고 유명한 작가의 것은 비싸게 팔리잖아. 그러니까 결국 예술도 하나의 상품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다른 공장의 제품들보다 더 의심스러운 작품 아닌가? 이러면서 이제 조롱을 하는 거죠. 그 유명하다고 하면은 뭐 그런 말 이제 당신이 유명해지기만 하면 뭐 똥을 싸도 사람들이 박수를 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을 하는 거죠.
개인을 예술 작품의 창조자로 여기는 시민사회 예술의 원칙 자체도 그러한 도발을 위해 철저히 의무시된다. 다다이즘은 그 전의 예술 조류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발전되어 온 예술 제도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하게 된다. 여기서 예술 제도라는 개념은 예술을 생산해내고 분배하는 장치뿐만 아니라 어느 일정한 시대에 예술에 대한 지배적인 생각들, 작품의 수용을 본질적으로 결정짓는 그런 생각들까지도 포함해서 지칭이 된다. 그래서 뷰르거는 아방가르드 예술이 비로소 예술 제도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 예술이 아니라 그 예술의 개념, 예술의 상황, 예술의 생산 유통 구조,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부정하고 조롱을 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술 제도라는 게 지금 현 상황에서 이러이러하게 구성되어 있고 그 권력의 구조는 이렇고 그 생산과 분배의 루트는 이렇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다와 같이 비두거가 아방가르드의 중요한 것으로 본 초기 초현실주의, 앙드레 브루통, 루이 아라고, 아까 막스 에른스트, 루이스 푸니에 이런 사람이고, 막스 에른스트는 이게 1000개의 머리를 가진 여자라는 스토리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책인데 여기 글자가 조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스토리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림책 비슷한 거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만든 것도 얼핏 보면은 이것만 봐갖고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도 다 몽따주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린 게 아니에요. 어떤 잡지 같은 데서 다 따온 건데 특히 에른스트가 많이 사용한 거는 당시에 과학이 막 발달하면서 과학의 대중화, 과학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거기 나띠르라고 하는 영어로 네이처라고 하는 이제 요즘의 네이처하고 다른 거죠. 그런 무슨 과학 대중용 과학 잡지 같은 게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참조해서 거기에 이제 일러스트 같은 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오려가지고 이런 손, 발 이런 거 따로 이렇게 다 오리고 이 배경도 다 따로따로 이렇게 오려가지고 그게 짜집기해서 이렇게 붙여놓은 그런 작품인 거죠. 근데 이제 초현실주의는 다다만큼 그렇게 전면적으로 모든 것을 부정하고 그냥 허무주의로 끝나는 건 아니고 뭔가 다른 세계를 만드는 약간 환상적인 세계를 창조해내는, 그러니까 인간이 의식하지 못하는 세계만이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도 있다. 그런 식으로 어떤 긍정적인 세계를 인정은 해요. 근데 다만 이들이 창조한 이 세계는 전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의식에 의해서 포착되는 세계가 아니라 광기, 무의식, 그런 뭐라 그러죠? 그 주체의 합리적인 주체가 더 이상 살지 않는 그런 창란적인 세계,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래서 비르거는 아방가르드 예술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유의적 총체성의 파괴. 그러니까 전체의 어떤 통일성이 없어서 부분적으로 다 조각조각 흩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터몽따주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그 전체적으로 뭐 말하려고 하는 게 없고 중심도 없고 그냥 산만하게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고, 그리고 새로운 것, 이건 이제 아방가르드의 정의하고 통하는 거죠. 뭔가 실험적인 거, 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재료, 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개념, 그래서 레디메이드의 사용이라든가 몽따주라든가 꼴라주라든가 이런 그 5번에 나와요. 예. 그리고 우연성이죠. 아까 그 한스 아르프처럼 이렇게 줄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뒷샹도 그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그 줄을 여기다 탁 떨어뜨려서 그냥 그 줄을 고정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유리에 무슨 작업을 했는데 그거를 시간에 노출시켜서 거기 먼지가 잔뜩 쌓여 있는 걸 그대로 작품으로 제출한다든지, 이런 우연성, 그리고 알레고리. 네. 알레고리의 정확한 의미는 중간에 나왔듯이 의미의 자의적 산출. 상징하고 달라요. 상징과 알레고리는 항상 대립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상징은 원래 중세의 상징은 항상 보편적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게 의미 있고 자연스러운 상징인지가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종교에 의해서 그것이 해석이 되어 있죠. 근데 알레고리는 옛날부터 항상 사람들이 좋지 않은 예술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알레고리는 그 상징과 달리 이 하나의 사물이
의미하는 바를 보편적 상징에 기대지 않고 작가 자신이 임의적으로 창조하는 걸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사자가 있으면은 그 사자를 나는 뭐라고 해야 되나? 뭐 퇴폐 상징으로 내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고 사회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게 아닌 나는 퇴폐성의 상징으로 사자를 볼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너는 너무 자의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하는 거다 이러면서 그것을 알레고리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 초현실주의에서 뒤집혀가지고 알레고리가 이제 긍정적인 수단이 된 거죠. 자의성이라는 게 오히려 칭찬받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아방가르드 작가들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걸 당연히 싫어하니까 사회적으로 합의되어 있는 것을 더 이상 이제 표현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 멋대로 이제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몽따주. 근데 알레고리는 자연스럽게 파편적이 돼요. 왜냐하면은 기존의 그런 통일성, 하나의 상징적 세계는 하나의 잘 짜여진 총체성의 세계인데 그것이 조각조각 나서 자기가 임의적으로 여기에는 이걸 배치하고 저기는 저걸 배치하고 이렇게 파편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상징과 알레고리의 대립에서 알레고리 편을 든 최초의 이론가 중에 하나가 발터 베냐민이죠. 그래서 베냐민은 초현실주의에 되게 호의적이었어요. 이게 오히려 왜냐하면 그 기존 사회의 지배적인 그러니까 사실 알레고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상징도 어차피 자연적인 게 아니야. 그건 어떤 지배 질서에 의해서 강요된 것일 뿐이다. 그래서 알레고리가 작가의 자의적인 의미 산출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상징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런 기존 권력의 말하자면 자의성을 알레고리를 통해서 오히려 폭로하는 효과를 이제 낸다는 의미에서 알레고리를 옹호하게 되는 거죠. 베냐민 같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몽따주 아까 봤듯이 호토 몽따주 같이 여러 군데를 이렇게 여기저기서 막 따가지고 부분들의 병렬적 배치, 내적 필연성의 부정. 하나가 의미 있는 형태가 된다고 하는 그것을 부정하고 아무렇게나 막 흩어놓고 우연적으로 여기저기 출처가 서로 다른 것들을 막 짜집기 그리고 일상에서 주워온 뭐 쓰레기 같은 것도 막 붙이고 뭐 이런 것들 그 충격 일반적인 예술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충격을 줘요. 뭐 이런 것입니다. 요 마지막으로 요것만 볼게요. 아도르노가 아방가르드 예술을 옹호를 한 사람인데요. 유명한 철학자, 미학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아방가르드 예술을 옹호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약간 관점은 달라요. 피터 베르겨는 아방가르드 예술이 예술 삶과 다시 결합시키려고 하는 시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뒷샹의 레디메이드 그 소변기만 하더라도 공장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도어가 보기에는 그것도 예술과 삶을 통합시키려고 하는 시도로 본 거예요. 근데 똑같이 아방가르드 예술을 옹호하면서도 아도르노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예술과 삶은 완전히 합쳐질 수 없다라는 거를 아도르노는 일찍이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술이 삶으로 완전히 흡수되는 것도 또 예술이 삶과 완전히 갈라서는 것도 반대를 해요. 그래서 예술의 반총체성, 반통일성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이 전적으로 절대적인 세계, 자기 자신으로 머물러 있는 그런 것도 반대고 그렇게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예술과 삶이 완전히 똑같은 거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뭔가 항상 약간 틈새가 있는 거죠. 이렇게 뭔가 깨져 있는 거죠. 그런 깨져 있는 예술이야말로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신할 수 있다. 변화하는 예술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예술과 삶의 대립구도에서 어느 한쪽으로 딱 가버리면은 더 이상 변화할 수가 없죠. 근데 약간 틈이 깨져 있으면 그 틈을 통해서 이렇게 변신했다가 저렇게 변신했다가 저렇게 변신했다가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상의 가상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술은 하나의 가상이잖아요. 삶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가상이죠. 아까 예술의 자유를 얘기했는데 현실은 억압적이고 뭔가 우리가 역시 정의가 승리하지 않고 현실은 이렇게 항상 뭐랄까
뭐 이성에 의해서 감성이 이렇게 억압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권력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이 지배를 당한다든지 이런 게 현실인데 가상, 예술은 그러한 세계로부터의 해방, 더 이상 그 현실의 세계의 질서를 중지시킨다는 의미에서 가상이죠. 그리고 예술이 가상이다 이건 사실 플라톤부터 나온 얘기잖아요. 예술이 진실이 아니다, 허구다, 가상이다, 가상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다. 실제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가상인데 문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아도르노는 삶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분리된 예술을 옹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전적으로 가상에 머물러 있는 예술은 옹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현실과 연관을 맺어야 되는데 그 맺는 방법이 가상임을 한 번 더 부정하는 거죠. 가상의 가상. 약간 수학 같은 거죠. A는 나데이, A가 나데이가 됐다가 낫 A가 됐다가 그러면 다시 원래를 복구하지만 그러나 처음하고 똑같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한 번 부정하고 부정하는 그 부정의 흐름이 그 속에 다 침잠되어 있기 때문에 출발점하고 똑같진 않아요. 그런 예술을 옹호했어요. 그래서 가상의 가상이라는 말이 어려운데 다른 의미가 아니라 예술이 현실과 구별되는 하나의 가상이지만 사실은 전적인 가상은 아니다라는 거죠. 현실하고 어쨌든 연관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무용을 봅시다. 그러니까 무용수가 오랫동안 무용의 기본 목표는 중력의 극복이었어요. 발레리나들이 이렇게 공중으로 막 뛰어오르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의 발을 원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토슈즈를 신고 이렇게 발끝을 서잖아요. 근데 그래서 전통 무용은 중력이 마치 없는 것처럼 날아오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의 몸을 표현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가상이죠. 현실은 중력의 지배를 받는데 중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가상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럴 수는 없잖아요. 무용수는 결국 땅으로 떨어져요. 날아오를 수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무용수라는 거지 이제 모든 예술의 작용. 그렇게 완전히 날아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예술은 뛰어난 예술이 아니다. 결국은 현실이 규정하는 어떤 한계로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을 한 번 더 부정하는 거죠. 가상의 가상. 네. 적대적인 현실과 맞서는 미학적 단일체는 내재적으로도 가상이 된다. 그렇죠? 아까 말했듯이 중력을 극복한다. 예술 작품을 철저히 형상화하는 일은 작품의 생명이 그 계기들의 생명과 동일하다는 가상으로 귀결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게임에서 캐릭터가 죽잖아요. 근데 그 캐릭터가 죽는 게 현실의 사람이 죽는 거하고 똑같다고. 근데 물론 캐릭터 다시 살아나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영화 속에서 누가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현실의 죽음하고 똑같이 우리는 막 울고불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계기들은 이질적인 요인들을 작품 속에 끌어들이며 그래서 가상은 거짓된 것입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너무 훌륭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악당하고 대결하는데 죽지도 않고 총알이 씩씩 날아가는데 한 방도 안 맞고 이러면서 성공한다? 이런 작품보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한 방을 맞는 게 더 좋은 작품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가상의 완결성, 동의성을 결국은 파괴하는 작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자기 비판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비판의 그 논리인 거죠. 예술이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가상적 힘을 그냥 있는 그대로 순진하게 믿은 작품은 좋은 작품이 아니고 결국은 자기가 그런 물질적인 세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스스로 노출하는 그런 작품이 좋은 작품이고 그러한 작품이 현실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비판이다. 이렇게 아도르노는 얘기를 합니다. 네. 예술 작품은 현존재에 대한 안티테제라는 점에서 가상일 뿐 아니라 작품 자체가 원하는 바에 비추어 볼 때도 가상이다. 예술 작품은 일관성을 지닐 수 없게 되어 있다. 작품은 그 의미 연관관계를 통해 즉자로서 존재하는 것처럼 본다. 물론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즉자라는 거는 존재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냥 자기 동일성으로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가상, 현존재에 대한 안티테제. 말이 어렵지만 이게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현실의 질서를 중지시킨다는 의미에서 예술은 가상이에요. 그런데 작품 자체가
원하는 바에 비추어 볼 때도 가상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의미의 가상인 거죠. 예술이 성취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가기 위해서는 사실 그런 현실의 질서를 중단시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거기에서 한 번 더 뒤집혀야 된다는 거죠. 예술 작품은 그래서 일관성을 지니는 작품을 좋은 작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 그 의미 연관관계를 통해서 직자로서, 그러니까 이건 첫 번째 가상을 말하는 거죠. 작품은 그 내재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 일어난 일하고 약간 차이가 나더라도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말했죠. 작품은 팩트가 좀 틀려도 괜찮다. 그게 그 내재적 연관이 있으면 괜찮다. 그런 얘기죠. 마치 저런 세계가 만약에 역사적인 사건을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실제 원래 역사적으로 없었던 인물이 등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약간의 수정을 가해도 우리는 그거를 실제 세계처럼 받아들이잖아요. 그냥 그 내적으로 완결성이 있으면 직자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실제로 그렇게 존재하는 그런 가상은 완결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예술은 결국은 현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우리는 거기 현실하고 연관성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아까 오영수가 날아오르지만 결국은 중력은 작용하는 거잖아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전적인 가상은 좋은 작품이 아니다. 그래서 예술의 과제는 질서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다. 작품은 기대를 실망시킨다. 이거는 이제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의 통하죠. 충격과 긴장과 고통을 안겨줍니다. 네. 그래서 작품이 너무 아름답고 뭔가 온화한 세계, 그런 완결된 세계를 보여주는 작품을 옹호하지 않았고 뭔가 깨어진 세계, 그 파편적인 세계, 충격을 주는 세계, 고통을 야기시키는 작품 이런 것을 이제 옹호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도르는 예술의 정치성을 굉장히 옹호를 했는데 다만 그것은 정치적인 내용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그 형식 속에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런 깨어진 파편적인 완결되지 않은 가상의 가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형식 속에 있다. 그래서 내용이 정치적인 거는 되게 하수고 그런 형식의 정치성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근데 이게 바로 아방가르드의 논리인 거죠. 이때까지 봤던 우리의 아방가르드 작품, 특히 대놓고 정치성을 표방하는 작품도 베를린 다다라든지 러시아 아방가르드 작품도 그 내용 이전에 그 형식의 정치성이 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래서 아도르노는 정치적 내용을 그리는 작품은 굉장히 안 좋게 평가했어요. 오히려 모든 사회 문제에 참여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그런 형식의 파탄성, 예술의 순수한 예술 자신의 언어를 통해서 형식 자체가 정치적일 때 정치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시험이니까 시험 준비 잘 하시고요. 네. 한 학기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